49제 끝난 사흘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 현관에 서서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손이 떨리는 척, 눈물을 글썽이는 척.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았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그 봉투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이었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저는 올해 64입니다. 남편은 작년 가을에 먼저 갔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나 다녀올게 하고 출근한 사람이 점심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6회를 같이 산 사람이에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했어요. 크게 출세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하나 믿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파출부도 가봤고 보험 설계사도 해봤고 마지막엔 동네 반찬 가게에서 10년을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는 이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시골에 작은 땅 한 떼기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하나예요. 외아들입니다. 겨우겨우 늦게 본 아들이라 저희 부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 애한테 좋은 거 못 해준 게 한이었어요. 옆집 아이들은 학원 2-3개씩 다닐 때 저희 애는 하나밖에 못 보냈거든요. 그래도 그 애는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4년 전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너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을게. 내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그 애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잘할게요.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한 게 아니라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남편 장례식장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발인 날이었어요. 정신없이 바쁘던 중에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하는 전화였어요. 엄마, 그 집 재산이 아파트 한 채랑 시골 땅이래. 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어머님이 좀 오래 사셔야 문제긴 한데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아. 이 말이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편 영정 앞에서 1시간 전까지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런데 복도에 나와서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 보내는 게 먼저였거든요. 며느리랑 싸울 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콕 박혔어요. 아주 작고 딱딱한 게 가슴 한쪽에 콕 박혀서 안 빠지더라고요. 사무제를 지내고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회사가 좀 한가해서요. 당분간 저희 집에 오셔서 좀 계세요.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모셔야죠. 그리고 이참에 이 집 정리하시고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평수 줄이시면 돈도 좀 남으실 거고요. 저는 그때 웃었어요. 아가, 나는 이 집이 편해. 내 시아버지랑 30년 산 집이야. 어머님, 혼자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도 많고요. 괜찮다니까.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제가 사는 이 아파트를 계산해 놨다는 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좀 서운해해요. 엄마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신다고.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걱정돼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그리고 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아버지 유산 정리 말인데요. 유산. 네, 그 아파트하고 시골 땅이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해서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하는 말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말, 내 아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애는 그런 말 할 줄 몰라요. 저는 그 애를 낳은 엄마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순한 사람이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30년 반찬 가게에서 이런저런 사람 다 보고 산 여자예요.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따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였는데 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째, 유산은 자동으로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것.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한테 50% 이상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 둘째, 생전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을 권리가 저한테 있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썼어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본인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단, 아들이 본인의 마지막 10년 동안 직접 간병과 정서적 지지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재산의 일부를 상속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본인이 사망 전 직접 서면으로 남긴다. 공증 변호사가 이걸 보시고 잠깐 웃으셨어요. 어머니, 이거 아주 현명하게 쓰신 거예요. 저는 그 유언장 사본을 금고에 넣고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이제 봉투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49제 끝난 사흘 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요. 눈은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드리기까지.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아들한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공문은 제 도장 찍을 자리 하나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증여하시는 게 나중에 상속하시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덜 나온대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가 복잡한 절차 밟느라 고생하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머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요. 그 자리에서 푸흡 하고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저는 봉투를 다시 며느리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 나 이거 못 받겠다. 며느리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어머님, 왜요?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아니, 잘못 말한 건 없어. 그런데 아가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혹시 시아버지 49제 때 복도에서 친정엄마하고 통화한 거 기억나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다 들었단다. 어머님이 좀 오래 사셔야 문제 설치 라고 하던 말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달싹.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느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살아온 60년 넘는 세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람은 말로 거짓말은 해도 행동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행동이 내 진심이란다.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아가, 오해가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금고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왔어요.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내밀었어요. 읽어봐라. 며느리가 유언장을 읽었어요. 읽어가는 며느리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저를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공증까지 받았다.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하세요. 저희는 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그래, 외아들이지. 그런데 아가야, 외아들이면 어미 재산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니? 권리는 효도라는 의무를 다했을 때 생기는 거란다. 나는 그렇게 배웠어. 저는 며느리 손에서 유언장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봉투에 든 증여 계약서도 제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찢어버릴게.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박박 찢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게 어떤 눈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슬픈 눈물인지 분한 눈물인지 계산이 틀어진 허탈함의 눈물인지.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울고 있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내 어미다.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에 파출부 가서 남의 집 변기 닦던 사람이야. 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비 없어서 올 때 내가 반지 팔아서 돈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니?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다. 엄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엄마를 돈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것만 해주면 엄마는 내가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어. 이 집도 시골 땅도 내가 모은 적금까지도. 아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와요. 며느리 없이 혼자서요. 와서 반찬 가지고 오고 집 청소 도와주고 저랑 이야기하다가 갑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직 저를 안 찾아왔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대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오라고 해. 진심이 생기면 그때 오라고.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너 잘했어. 여러분, 저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 있나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킨 거예요. 남편이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해서 모은 그 아파트, 제가 파출부 뛰고 반찬 가게 뛰면서 같이 모은 그 재산, 그걸 사람을 돈으로 보는 누군가한테 쉽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어미를 돈으로 보게 만드는 게 나쁜 거예요. 그 경계선을 먼저 그어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지금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낼 거예요. 자식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며느리 눈치 보일 필요 없어요.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권리, 그게 우리가 평생 일해서 얻은 유일한 자유예요. 그 봉투 속 계약서를 찢던 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내 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기 편이 되어주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편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